죽어서도 날 괴롭히네. 30년 만에 돌아온 남편의 유골함, 그리고 함께 온 500억이라는 유산. 하지만 돈과 함께 찾아온 건 축복이 아니었어요. 연락 한 번 없던 자식들이 모여들고 친자 소송 서류가 날아들고 집안에는 감시의 눈길이 가득해요. 상속이 걸려 있으니 친자 검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70세 박순옥. 평생 혼자 살아온 그녀에게 500억은 선물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가족의 탈을 쓴 탐욕이 시작됩니다. 일부 돌아온 가족들. 따르릉 따르릉. 박순옥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박순옥님 되시나요? 서울대병원입니다. 박철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박철수요. 제 남편인데요. 근데 30년 전에 집을 나가서, 그러시군요. 유가족 연락처가 어머니 번호밖에 없어서요. 환자분께서 어제 저녁 돌아가셨습니다. 순옥의 손에서 수세미가 떨어졌어요. 뭐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유산 상속 관련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상속인이 박순옥님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속이요? 네. 금액이 꽤 크다고 들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에도 순옥은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30년. 그 사람은 아무 소식도 없이 살다가 죽어서야 돌아온 거예요. 돈? 무슨 돈이 있다고. 순옥은 허탈하게 웃었어요. 평생 구멍가게 하나로 3남매 키우고 밤에는 빌딩 청소 다니고 명절 때도 혼자 밥 먹던 인생. 그런데 갑자기 유산이라니. 왜 하필 지금? 기쁨보다는 불안이 먼저 밀려왔어요. 3일 후 강남의 한 법무법인 정석훈 변호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서류를 넘겼어요. 고인께서 남기신 재산은 부동산, 주식, 현금을 합쳐 약 500억 원 규모입니다. 500억? 순옥은 귀를 의심했죠. 네. 그리고 유언장에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정석훈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죠. 일단 1차 상속인은 어머니이시고요. 다만 뭔데요? 유언장 전문은 아직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기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어머니,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정석훈은 순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앞으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집으로 돌아온 순옥.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장남 영철이었죠. 엄마, 법무법인에서 통지서 왔는데 무슨 일이야? 아버지 유산 상속 관련이라는데. 곧이어 둘째 영수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도 방금 우편 받았어. 아버지가 재산을 남겼다는데 사실이야? 장녀 순이도 연락을 해왔죠. 엄마, 이거 장난 아닌 것 같은데? 변호사 사무실 이름이 강남 쪽이던데. 순옥은 한숨을 쉬었어요. 법무법인에서 상속인 자녀들에게도 통지를 보낸 거예요. 애들아, 일단 주말에 다들 집에 와라. 얘기 좀 해야겠다. 그 다음 날, 오랜만에 집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장남 영철, 42세, 작은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업은 늘 빠듯해요. 장녀 순이, 39세,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하고 있죠. 둘째 아들 영수, 36세, 회사원이지만 아내 미선의 눈치를 봐요. 그리고 며느리 미선, 어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미선이 억지로 짠 미소를 지으며 순옥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 정말 놀랐어요. 순이도 거들었죠. 하지만 순옥은 알 수 있었어요.
이들의 눈빛이 자신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걸. 저녁 식사 자리. 겉으로는 오랜만에 단란한 모임. 하지만 공기는 무거웠어요. 엄마, 변호사는 뭐래? 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유산이 좀 있다고 하더라. 얼마나요? 미선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죠. 500억 정도.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숟가락 놓는 소리만 떨어졌죠. 500. 영수가 헛기침을 했어요. 순이는 남편과 눈빛을 교환했고 영철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미선은 웃었죠. 어머니, 그럼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겠네요. 그 웃음이 순옥에게는 너무나 차갑게 느껴졌어요. 식사가 끝나고 미선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어머니, 500억이면 세금만 해도 엄청날 거예요. 그건 변호사가 알아서 하겠지. 그게 아니라요. 상속 구조가 복잡하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미선은 서류를 펼쳤죠.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친자 확인을 명확히 해두는 게 좋대요. 혹시라도 외부에서 숨겨진 자녀 주장하는 사람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무슨 소리야. 그런 일이 어딨어. 영철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오빠 30년 동안 아버지가 어디서 뭐하고 사셨는지 아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미선은 차갑게 미소 지었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확실히 해두자는 거예요. DNA 검사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순옥은 숨이 막혔어요. 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거예요. 500억이에요, 500억. 확실하게 해둬야죠. 그래도 그렇지. 친자 확인이라니. 엄마, 영수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미선이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법적으로 확실히 해두면 나중에 편하잖아. 순옥은 아들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순이도 영철도 입을 다물었죠. 반대는 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그래, 알았어. 하고 싶은 대로 해. 순옥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며칠 후 미선이 큰 캐리어를 끌고 집 앞에 나타났어요. 어머니, 제가 모실게요. 뭐, 혼자 두기엔 위험해요. 요즘 노인 타겟 사기도 많고 건강도 챙겨드려야죠. 순옥은 황당했어요. 아니, 난 혼자도 괜찮은데. 어머니, 괜찮으시다니요. 지금 500억이 걸려 있는데요. 주변에서 노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미선은 이미 방 하나를 골라 짐을 풀기 시작했죠. 앞으로 제가 어머니 일정 관리 다 해드릴게요. 병원도 모시고 약도 챙겨드리고요. 순옥은 말문이 막혔어요. 미선의 눈빛에는 걱정보다 집착이 보였죠. 그날 밤 순옥은 작은 방에 놓인 남편의 유골함을 바라봤어요. 30년 만에 돌아온 남편, 그리고 500억이라는 유산. 당신, 날 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순옥은 유골함에 손을 얹었어요. 살아서도 날 버렸으면서 죽어서는 왜 돌아온 거예요? 눈물이 흘렀죠. 이 돈 때문에 내 자식들이 이렇게 변했잖아요. 복도에서 미선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응, 들어왔어. 걱정 마. 내가 다 관리할게. 어머니, 절대 혼자 못 나가게 할 거야. 순옥은 몸서리쳤어요. 당신, 죽어서도 날 괴롭히네. 2부, 통제와 감금, 그리고 첫 번째 균열. 다음 날 아침 6시, 순옥은 자신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미선이 쟁반을 들고 들어왔죠. 지금 몇 시인데? 혈압약은 정확한 시간에 드셔야 해요. 제가 알람 맞춰놨어요. 미선은 약봉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순옥 앞에 놓았어요. 이건 혈압약, 이건 소화제, 이건 영양제.
내가 알아서 먹을 수 있는데. 어머니, 이제 500억 재산 가세요. 건강관리 철저히 하셔야죠. 미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은 감시자의 그것이었어요. 순옥은 약을 삼키며 불편한 마음을 애써 눌렀죠. 오후, 인터폰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CCTV 설치 나왔습니다. 순옥이 현관으로 나가자 미선이 막아섰죠. 어머니, 제가 부른 거예요. 요즘 노인 대상 범죄가 많잖아요. CCTV까지 필요해? 당연하죠. 집에 500억 상속받으실 분이 계신데요. 설치 기사들이 거실, 주방, 심지어 순옥 방 앞 복도까지 카메라를 달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이랑 방 앞만 빼고 전부 설치할게요. 미선이 환하게 웃었죠. 이제 안심하고 사실 수 있어요. 순옥은 천장에 달린 카메라를 올려다 봤어요. 빨간 불빛이 깜빡이며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마치 감옥 같았어요. 며칠 후, 순옥은 미선 몰래 슈퍼마켓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골목길을 지나는데 정비소 앞에서 큰 소리가 들렸죠. 영철이 형, 이러지 말고 돈 좀 갚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생길 거야. 형이 진 도박빚이 얼만데 이자만 해도 월 500만 원이에요. 순옥은 숨을 죽이고 담벼락 뒤에 숨었어요. 이번 달 안에 못 갚으면 형수님한테 알릴 거예요. 아니, 어머니한테라도. 우리 엄마는 상관없어. 상관없긴요. 소문 다 들었어요. 어머니가 500억 받는다며? 그럼 형 빚쯤이야. 닥쳐. 영철의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순옥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첫째 아들이 도박을 한다는 것도, 그것도 감당 못할 빚을 졌다는 것도 몰랐어요. 이것도 돈 때문인가? 그날 저녁, 미선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순옥은 거실 소파에 놓인 미선의 휴대폰을 발견했어요. 보면 안 되는데. 하지만 손은 이미 폰을 짚고 있었죠. 비밀번호는 없었어요. 화면이 켜졌고 카카오톡이 열려 있었죠. 대화 상대는 자기야. 순옥의 둘째 아들 영수였어요. 여보, 엄마가 오늘도 나가려고 했어. 일단 막았어. 잘했어. 변호사나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돼. 근데 오빠가 문제야. 도박빚 때문에 엄마한테 손 벌릴 것 같아. 그건 안 돼. 상속 전에 돈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당신이 잘 막아. 알았어. 그나저나 유산 받으면 우리 몫은 얼마야? 절반은 받아야지. 내가 제일 잘 모셨으니까. 순옥의 손이 떨렸어요. 다음 메시지를 내리는데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죠. 유산 받으면 너랑 살게. 엄마는 요양원 보내면 돼.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어요. 순옥은 황급히 폰을 내려놓았죠.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첫째는 도박빚, 둘째는 자신을 요양원에 보낼 계획. 애들이 다 돈 때문에 돌아온 거구나. 30년 동안 혼자 키운 자식들, 밤낮으로 일하며 대학까지 보낸 자식들. 그 아이들이 이제는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순옥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죠. 다음 날 오전, 미선이 마트에 간 사이 순옥은 서랍 정리를 하다 오래된 휴대폰 하나를 발견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쓰던 폰, 병원에서 유품으로 건네준 거였죠. 이게 왜 여기 있지? 순옥은 충전기를 찾아 전원을 켰어요. 부팅 소리와 함께 화면이 밝아졌죠. 문자함이 열렸어요. 가장 최근 메시지. 발신 박철수, 수신 박순옥. 미안하오. 당신한테 잘못했소. 날짜는 사망 일주일 전. 순옥은 다음 메시지를 열었어요. 재산은 다 당신 몫이오. 하지만 조건이 있소.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자에게 주시오.
순옥의 가슴이 뛰었죠. 손이 떨리는 채로 폰 케이스를 벗겼어요. 그 안에 작은 메모지가 접혀 있었죠. 필체는 남편의 것. 조건은 두 가지. 첫째, 가장 깨끗한 사람에게. 둘째, 진심으로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에게. 순옥은 메모를 꽉 쥐었어요. 조건, 변호사가 말한 게 이거였구나. 현관 열리는 소리. 미선이 돌아왔어요. 순옥은 황급히 휴대폰과 메모를 속옷 서랍 깊숙이 숨겼죠. 어머니, 뭐 하세요? 미선이 방문을 벌컥 열었어요. 아, 그냥 옷 정리. 혼자 서랍 뒤지시면 안 돼요. 혹시 중요한 서류 잃어버리시면 어떡해요? 미선의 눈이 날카로웠죠. 뭘 찾으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 미선이 한 발 다가왔어요. 숨기시는 거 있으세요? 없다니까?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선은 서랍을 하나하나 열어보기 시작했죠. 제가 확인해 볼게요. 하지 마. 순옥이 소리쳤어요. 미선이 멈춰섰죠. 둘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어머니,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미선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죠. 의심? 내가 의심을 해? 순옥이 웃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감정을 드러냈죠. 넌 내 며느리지, 내 간수가 아니야. 어머니, CCTV 달고, 내 폰 빼앗고, 외출도 못하게 막고, 이게 날 위한 거야? 어머니가 위험하실까봐 그런 거잖아요. 위험한 건 바깥이 아니라 아니야. 이 집안이 제일 위험해.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 다 알아. 돈 때문에 돌아온 거, 나 요양원 보낼 생각하는 거, 다 알아. 미선의 얼굴이 굳었죠. 누가 그런 헛소리를. 헛소리? 내 휴대폰에 다 써 있더라. 순간 미선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미선이 천천히 입을 열었죠. 보셨군요. 가면을 벗은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미선이 소파에 앉았어요.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영수 월급으로는 애들 학원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가둔 게 아니라 보호하는 거예요. 미선이 차갑게 웃었죠. 500억이에요, 어머니. 주변에 어머니 노리는 사람 얼마나 많을까요? 변호사, 사기꾼, 멀리 사는 친척들까지. 그건 내가 알아서, 어머니가 알아서요? 70세가 넘으신 분이 500억을 알아서 관리할 수 있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우리가 없으면 어머니 다 뺏겨요. 그러니까 제발 가만히 계세요. 유산 정리 끝날 때까지만. 순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저녁 9시 거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강남의 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오늘 오후 교통사고를 당해 중태에 빠졌습니다. 순옥의 손이 멈췄죠. 화면에 비친 사진. 정석훈 변호사였어요. 피해 차량은 전소됐으며 정 변호사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순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미선도 화면을 보고 있었죠. 그녀의 표정은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어머니, 담당 변호사 아니에요? 응, 큰일이네요. 유산 절차 어떻게 되는 거죠? 미선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순옥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설마, 이것도 3부 숨겨진 유언, 그리고 범죄의 그림자. 다음 날 새벽, 순옥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정석훈 변호사를 만나야 해. 남편의 조건이 뭔지 확실히 알아야 해. 하지만 현관을 나서는 순간 복도 CCTV에 빨간불이 깜빡였죠. 5분 후 미선이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왔어요. 어머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병원 좀 가려고. 새벽 5시예요? 혼자요? 미선이 순옥의 팔을 붙잡았죠. 어머니,
정석훈 변호사 만나려고 하시는 거죠? 순옥은 움찔했어요. 아니야. 거짓말 마세요. 어젯밤부터 계속 뉴스 돌려보셨잖아요. 다 봤어요. CCTV로. 미선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지금 변호사는 의식불명이에요. 가봤자 소용없어요. 들어가세요. 그녀는 순옥을 집 안으로 밀어넣고 문을 잠갔죠. 오전 10시 정석훈의 법무법인에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순옥은 미선 몰래 택시를 타고 왔죠. 죄송합니다만 대표 변호사님께서 의식불명이셔서 제발요. 저 박순옥이에요. 박철수 씨 상속건 의뢰인이요. 젊은 변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건이 좀 복잡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정 변호사님이 유일하게 유언장 전문을 보관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사고 직전에 사무실에 들렀다 나가셨는데 그때 서류 일부를 가져가신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차량 화재로 아마 타버렸을 겁니다. 순옥은 주저앉았죠. 하지만 젊은 변호사가 파일을 하나 꺼냈어요. 백업 파일이 하나 있긴 합니다. 1차 조건까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1차 조건? 네. 상속액의 절반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할 것. 뭐라고요? 순옥은 귀를 의심했어요. 500억의 절반, 250억을 기부하시라는 조건입니다. 그럼 남은 건 250억입니다. 그리고 그 250억을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지는 2차 조건에 있었을 겁니다. 젊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죠. 정 변호사님이 의식을 회복하시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택시 안. 순옥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250억을 기부라니.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될까? 특히 미선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순옥은 결심했어요. 일단 이 사실은 숨겨야 한다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낯선 남자가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60대 중반, 값비싼 정장 차림. 박순옥 여사시죠? 누구세요? 권상필입니다. 고 박철수 씨의 옛 동업자였죠. 남자는 명함을 건넸어요. 권상필 마이너스 대한건설산업 대표. 무슨 일이세요? 남편분이 남긴 건 유산만이 아닙니다. 권상필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빚도 있습니다. 순옥은 권상필을 집 앞 카페로 데려갔어요. 미선에게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20년 전 저와 박철수 씨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요? 비자금입니다. 당시 사업 승인받기 위해 좀 어두운 돈이 움직였죠. 권상필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여기 차용증이 있습니다. 박철수 씨가 제게 빌린 50억. 50억? 네. 원금과 이자 합쳐서 지금은 약 80억입니다. 순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무슨 500억에서 80억은 제 몫입니다. 법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지만 권상필이 비웃듯 말했죠. 여사님께서 조용히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들한테 알리기 전에. 그것은 협박이었어요. 그날 밤 거실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장녀 순이와 미선이었죠. 언니, 도대체 얼마를 받는 건데요? 어머니는 왜 말을 안 하세요? 나도 몰라. 어머니가 변호사 만나고 오셨다는데 말씀이 없으셔.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너 지금 어머니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확인하자는 거죠. 우리 권리잖아요. 미선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순이도 지지 않았죠. 권리? 넌 며느리잖아. 법적으로 상속권도 없어. 뭐라고요? 어머니 모시는 건 좋은데 내가 받을 건 없어. 그건 우리 친자식들 몫이야. 탁! 뭔가 깨지는 소리. 미선이 컵을 던진 거였어요.
늦은 밤, 둘째 아들 영수가 순옥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나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문을 열자 영수는 술에 취한 상태였어요. 엄마, 미안해. 영수야, 나도 알아. 미선이가 너무 심하게 구는 거. 근데 엄마, 영수가 울먹였어요. 우리도 진짜 힘들어. 애들 학원비, 전세 대출 이자, 회사 월급으로는 안 돼. 알아. 그래서 그래. 돈 때문에 엄마한테 이러는 거 정말 미안해. 순옥은 아들의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차가운 생각이 들었죠. 미안하다면서도 멈추지는 못하는구나.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오래된 휴대폰을 다시 꺼냈어요. 남편의 메모를 다시 읽었죠.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자에게, 진심으로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에게 순옥은 결심했어요. 정석훈이 깨어나기 전까지 스스로 진짜 상속자가 누구인지 찾아내기로, 그리고 이 돈을 믿기로 가족들의 진짜 마음을 시험해 보기로 순옥이 외출하려고 현관을 나섰어요. 이번엔 미선에게 알렸죠. 마트 좀 다녀올게. 혼자요? 응. 답답해서 바람 좀 쐬고 싶어. 미선은 뭔가 말하려다가 참았어요. 30분 안에 돌아오세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죠. 마트로 가는 길, 순옥은 뒤를 돌아봤어요.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검은 모자를 쓴 남자, 권상필의 부하로 보이는 사람. 순옥은 걸음을 빨리 했어요. 남자도 따라붙었죠. 감시당하고 있어. 집안에서도 밖에서도. 순옥은 사면초가였어요. 사부, 실종과 죽음, 진짜 싸움의 시작. 3일 후 새벽 4시 순옥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영철의 아내 경이었죠. 어머니, 영철이가 안 들어와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제 저녁에 나간다고 하고선 밤새 연락이 안 돼요. 전화도 안 받고. 순옥은 불길한 예감에 옷을 챙겨 입었어요. 일단 정비소부터 가봐야겠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미선이 나타났죠. 어머니, 어디 가세요? 영철이가 실종됐어. 실종? 혹시 또 도박장 간 거 아니에요? 미선의 반응은 놀랍도록 냉정했어요. 순옥은 그녀를 밀치고 나갔어요. 이젠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정비소 앞, 셔터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영철아. 순옥이 안으로 들어가자 바닥에 뭔가 흩어져 있었어요. 깨진 소주병, 넘어진 의자, 그리고 바닥에 묻은 붉은 얼룩. 이게 피야? 손이 떨렸어요. 순옥은 급히 경찰에 신고했죠. 30분 후 도착한 경찰은 현장을 살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혈흔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자국들, 누군가 끌려간 흔적 같은데요. 순옥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그날 오후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거실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죠. 순이, 영수, 그리고 미선까지. 박영철 씨와 마지막으로 통화하신 분이 누구죠? 경찰이 물었어요. 저요. 영수가 손을 들었어요. 3일 전밤 11시쯤 형한테 전화했어요.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죠. 그 이후로는요? 없어요. 형이 화내면서 끊었어요. 경찰이 수첩에 뭔가를 적더니 다시 물었어요. 박영철 씨에게 금전적 문제가 있었나요? 순간 모두가 입을 다물었어요. 서로 눈치만 보는 게 역력했죠. 도박 빚이 있었어요. 결국 순옥이 입을 열었어요.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심꾼들한테 시달렸던 것 같아요. 경찰이 돌아간 후 미선이 순옥을 노려봤어요. 어머니, 왜 그런 얘길 경찰한테 하세요? 사실이잖아.
오빠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데요? 혹시 빚쟁이들이 오빠를 해친 거라고 경찰이 생각하면 어떡해요? 그럼 뭐가 문제야? 문제가 많죠. 유산 상속받는 집안에 범죄 연루되면 언론에 나가요. 그럼 우리 다 망해요. 미선의 목소리엔 영철에 대한 걱정보다 체면과 돈에 대한 집착만이 가득했어요. 순이가 끼어들었죠. 미선아, 지금 오빠가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소리야? 언니도 걱정되긴 마찬가지잖아요. 오빠 때문에 상속 문제 꼬이면 어쩌려고요? 순옥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귀를 막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죠. 다음 날 아침, 경찰이 다시 찾아왔고, 이번엔 영장을 들고 있었어요. 죄송하지만 수색해야 합니다.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요? 순옥은 당황했어요. 경찰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고, 순옥의 방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이 나왔어요. 황금성 도박장. 뒷면엔 영철의 필체로 적힌 메모가 있었죠. 엄마, 미안해. 이번 한 번만 더. 이게 왜 여기 있죠? 순옥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나도 처음 봐요. 박순옥 씨, 아들이 도박으로 빚을 졌다는 걸 알고 계셨죠? 그건 최근에 알았어요. 그럼 아드님을 도우려고 돈을 주신 적은 없나요? 없어요. 나한텐 그런 돈이 어딨어요. 하지만 경찰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복도에서 미선이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죠. 그녀의 입가엔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날 저녁, 미선이 집을 나섰고 순옥은 몰래 그녀를 따라갔어요. 미선은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고 그곳엔 권상필의 부하로 보이는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죠. 순옥은 창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유산 절차가 얼마나 걸릴까요? 미선의 목소리였어요. 빠르면 석 달, 늦으면 반년. 그런데 지금 경찰 수사 때문에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곤란한데. 부인,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유산 일부를 넘겨주신다면 얼마나요? 50억 정도면 됩니다. 우리가 경찰 쪽 처리도 하고 변호사 문제도 해결해 드리죠. 미선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대신 확실하게 해주세요. 순옥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며느리가 외부 세력과 손을 잡았다는 사실에 집으로 돌아온 순옥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남긴 500억, 그 돈이 독이 되어 가족을 파괴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돈을 미끼로 진범을 잡아야 해. 영철이를 해친 게 누군지, 정석훈 변호사 사고가 정말 우연이었는지. 순옥은 오래된 휴대폰을 다시 꺼내 남편의 메시지를 읽었어요. 가장 깨끗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에게. 그 순간 깨달았죠. 남편이 이런 상황까지 예상했다는 걸, 돈이 가족을 시험할 거라는 걸. 사흘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순옥 씨, 아드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한강 하류 쪽에서요. 순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영철이는요? 영철이는 어디 있어요? 차는 물에 완전히 잠겨 있었고 안에서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없었어요. 그럼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수색 중입니다. 전화를 끊은 순옥은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기분만이 가슴을 짓눌렀죠. 거실에선 미선과 영수가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오빠가 죽으면 오빠 상속 지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형수한테 가겠지. 그럼 우리 몫이 줄어드는 건데. 순옥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자식이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들은 여전히 돈 계산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나흘째 되는 날, 경찰이 영철의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회수했어요. 물에 잠겼지만 메모리 카드는 살아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충격적인 음성 파일이 나왔어요. 영철의 목소리였어요. 이 새끼들아, 내가 돈이 어딨다고. 형님, 어머니가 500억 받는다며? 조금만 빌리면 되잖아요. 우리 엄마는 건드리지 마. 그럼 형님이 죽든지. 선택해. 둔탁한 소리, 비명, 그리고 물소리. 녹음은 거기서 끊겼어요. 경찰이 파일을 분석한 결과 영철은 도박빚 추심꾼들에게 납치됐고 폭행당한 것으로 추정됐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차와 함께 강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았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블랙박스 저장 데이터엔 통화 기록도 함께 백업되어 있었거든요. 그 중에 권상필과 통화한 기록이 있었어요. 그것도 영철이 아닌 장녀 순이의 남편 최진수의 번호로요. 순옥은 경찰이 건네준 통화 기록을 보며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권상필과 사위 최진수의 통화, 미선과 권상필 부하의 거래, 정석훈 변호사의 의문의 사고, 그리고 영철의 실종.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순옥은 손이 떨렸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어요. 500억 때문에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었죠. 순옥은 결심했어요. 함정을 파기로, 진범을 유인하기 위한 미끼를 던지기로, 오부 본문, 500억의 진짜 목적, 숨겨진 마지막 조건, 열흘 만이었어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죠. 정석훈 변호사가 의식을 회복했다고요. 순옥은 미선 몰래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앞 경찰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순옥이 유족이라는 걸 확인하곤 안으로 들여보냈죠. 침대에 누운 정석훈은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박 여사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변호사님, 괜찮으세요? 사고가 아니었어요. 순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누군가 제 차를 들이받았어요. 의도적으로요. 유언장 때문인 것 같아요. 유언장이요? 사고 직전에 누군가 제 사무실을 뒤졌어요. 2차 조건 서류를 찾은 것 같아요. 정석훈이 힘겹게 손을 뻗어 순옥의 손을 잡았어요. 여사님 조심하세요. 그 돈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요. 정석훈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백업이 있어요. 고인께서 남기신 영상 유언이 따로 있어요. 제 집 금고에 USB로 보관해뒀죠. 영상이요? 네. 박철수 씨께서 직접 카메라 앞에서 유언을 남기셨어요. 2차 조건과 진짜 상속자가 누구인지 다 들어있어요. 순옥은 숨이 막혔어요. 그걸 가져올 수 있을까요? 집 주소 알려드릴게요. 금고 비밀번호는 1973년 3월 15일. 여사님 생일이에요. 순옥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남편이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순옥은 정석훈의 집에서 USB를 찾아냈어요.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낡은 노트북에 USB를 꽂았죠. 화면에 남편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야윈 얼굴, 깊게 패인 눈, 그래도 여전히 익숙한 그 사람이었어요. 순옥,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난 이미 죽었겠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전 난 비겁한 놈이었소. 사업 실패하고 빚쟁이들 피해 도망쳤지. 당신과 아이들 버리고 말이요. 화면 속 남편이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난 운이 좋았소. 중국에서 사업이 성공했고 돈을 벌었어. 엄청나게 많이. 그런데 말이요. 남편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돈을 벌수록
당신 생각이 더 났소. 혼자서 애들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을까. 밤마다 울었을까. 순옥은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의 말이 계속됐어요. 그래서 결심했소. 이 돈으로 마지막 속죄를 하겠다고. 하지만 그냥 주고 싶지는 않았소. 화면 속 남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돈은 사람을 시험해. 특히 큰 돈은 더 그렇지. 나도 그렇게 망가졌으니까. 그래서 조건을 걸었소. 500억 중 절반인 250억은 사회에 환원하라고. 나머지 250억은 단 한 사람에게만 주라고. 순옥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 한 사람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자여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어야 해. 순옥,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오. 영상은 계속됐어요. 정석훈 변호사에게 부탁했소. 당신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라고. 누가 당신을 진짜 걱정하는지, 누가 돈만 노리는지, 특히 내가 죽은 직후 처음 한 달 동안을 보라고 했소. 그때가 가장 솔직한 마음이 드러나는 시기니까. 순옥은 지난 한 달을 떠올렸어요. 미선의 통제, 영철의 도박빚, 순이의 계산, 영수의 우유부단함. 그 누구도 자신을 먼저 걱정하지 않았죠. 만약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면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전액을 재단에 기부하시오. 차라리 그게 나아. 화면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어요. 하지만 난 믿소. 우리 자식들 중에 아니면 손주들 중에 한 명은 있을 거라고.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영상이 끝났어요.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자식들이 지나치게 친절해진 거예요. 엄마, 아침 드셨어요? 제가 죽 끓여왔어요. 순이가 새벽부터 찾아와 음식을 들고 왔어요. 엄마, 병원 모시고 갈게요. 건강검진 받으셔야죠. 영수가 차를 끌고 와서 순옥을 태웠어요. 심지어 미선까지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심했죠. 죄송해요. 앞으론 진짜 어머니처럼 모실게요. 순옥은 소름이 돋았어요. 이들이 뭔가 눈치챈 게 분명했죠.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권상필이 다시 나타났거든요. 이번엔 변호사까지 대동하고요. 박 여사,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80억 일주일 안에 주십시오. 그럴 수 없어요. 아직 상속 절차도 안 끝났는데. 그럼 언론에 공개하겠습니다. 고 박철수 씨의 비자금 문제, 탈세 의혹, 전부 다요. 권상필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렇게 되면 상속 자체가 무효 처리될 겁니다. 국세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순옥은 등골이 오싹했어요. 500억 전체가 날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였으니까요. 그날 밤, 순옥은 잠을 이룰 수 없어 거실로 나왔어요. 그런데 누군가 서재에 불을 켜고 있었죠. 사위 최진수였어요. 그는 서류들을 뒤지고 있었어요. 순옥이 숨겨둔 남편의 서류철을요. 순옥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최진수는 서류 몇 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더니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죠. 자료 확보했음.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순옥은 재빨리 자기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최진수의 행동을 곰곰이 생각했죠. 사위가 뭘 찾고 있는 거지? 권상필이랑 연결된 건가?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정석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퇴원은 했지만 집에서 쉬고 있다고 했죠. 변호사님, 최진수라는 사람, 제 사위인데요. 혹시 남편이랑 관계가 있었나요? 정석훈이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있었습니다. 20년 전 최진수 씨는 박철수 씨 회사에서 잠깐 일했어요. 격리 담당으로요. 순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때 회사 비자금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약 30억 정도. 박철수 씨는 최진수 씨를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묻혔죠. 그럼, 네. 최진수 씨가 지금 하는 식당 사업, 그 돈으로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순옥은 모든 게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위가 남편의 돈을 횡령했고 그 죄책감과 두려움에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이제 500억이라는 거액 앞에서 다시 탐욕이 고개를 든 거죠. 순옥은 결심했어요. 이제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직접 움직여야 했죠. 순옥은 가족들을 거실에 모았어요. 순이, 최진수, 영수, 미선까지. 다들 들어.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해. 모두의 시선이 순옥에게 집중됐어요. 유언장의 2차 조건을 알아냈어. 남편이 남긴 영상 유언이 있었어.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순옥이 최진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사위, 나랑 단둘이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최진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순이가 끼어들었죠. 엄마, 무슨 얘긴데요? 우리도 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건 사위하고만 할 얘기야. 남편이랑 관련된 옛날 일이거든. 최진수의 손이 떨렸어요. 장모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잖아. 20년 전 일 말이야. 순간 최진수의 얼굴에서 피가 쏙 빠졌어요. 순옥은 미소를 지었어요. 미끼를 던진 거죠. 내일 저녁 7시 옛날 남편 사무실이 있던 창고로 와. 거기서 얘기하자. 내가 원하는 걸 줄 수도 있어. 육부, 진범, 새로운 상속자, 그리고 마지막 선택. 다음 날 저녁 6시 30분. 순옥은 남편이 예전에 쓰던 창고 앞에 서 있었어요. 20년 전 부도가 나고 버려진 이곳은 을씨년스럽기만 했죠. 호주머니 속엔 작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어요. 경찰에게 협조를 구했고 그들은 주변에 대기하고 있었죠. 오후 7시 정각,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최진수가 내렸죠. 그의 얼굴엔 긴장과 불안이 가득했어요. 장모님, 여기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겉으론 예의를 갖췄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들어가서 얘기하자. 순옥은 창고 문을 열었어요. 먼지 쌓인 창고 안. 순옥은 녹음기의 스위치를 살짝 눌렀어요. 사위, 솔직하게 말해보렴. 20년 전에 뭘 한 거야? 최진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얼마나? 30억입니다. 당시 비자금 관리를 제가 했는데 장인어른께서 중국 가신 사이에 조금씩 빼냈어요. 순옥은 차갑게 웃었어요. 조금씩? 30억을? 저도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빚이 많았고 식당도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최진수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장인어른도 어차피 불법 비자금이었잖아요. 세금 안 낸 돈이었다고요. 그래서 훔쳐도 된다는 거야? 훔친 게 아니라 빌린 겁니다. 언젠간 갚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엔 거짓이 가득했어요. 순옥이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래서 정석훈 변호사를 해친 거야? 유언장에 내 얘기가 적혀 있을까봐? 최진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 아닙니다. 그건 제가 아니에요. 거짓말 마. 내가 권상필이랑 연결돼 있다는 거 다 알아. 장모님, 제발. 영철이는? 영철이도 내가 관련됐지? 최진수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저는 그냥 권상필한테 정보만 넘겼어요. 형님이 도박빚이 많다는 것, 추심꾼들이 압박한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될 줄 알면서 몰랐습니다. 진짜 그렇게까지 될 줄은 그때였어요. 창고 뒤편에서 인기척이 들렸죠.
순옥이 돌아보니 권상필이 부하들과 함께 나타났어요. 참 감동적인 고백이네요. 최 사장. 권상필이 비웃으며 다가왔어요. 박 여사, 오랜만입니다. 권상필은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여길? 최 사장이 알려줬죠. 오늘 장모님 만난다고. 그래서 따라왔습니다. 최진수가 땅을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처음부터 권상필의 앞잡이였던 거죠. 박 여사, 이제 그만하시죠. 유언장이 어쨌든 500억은 제 몫이 80억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정석훈 변호사를 해친 거죠? 권상필이 피식 웃었어요. 증거라도 있습니까? 그건 그냥 교통사고였어요. 불운이었죠. 영철이는요? 내 아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도 제 책임이 아닙니다. 최 사장, 당신이 설명해 보시죠. 최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님이 빚을 갚지 못하니까 권 사장님 쪽 사람들이 압박했어요. 그러다가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래서 형님 차가 강으로 떨어졌어요. 사고였어요. 진짜 사고였다고요. 순옥은 온몸이 떨렸어요. 결국 자신의 사위가 아들의 죽음에 연루됐다는 사실에. 하지만 순옥은 침착하게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다 녹음됐어. 순간 권상필의 표정이 굳었어요. 뭐, 지금까지 한 말 전부 다. 정석훈 변호사 사고도 인정했고 영철이 일도 자백했잖아. 순옥이 녹음기를 꺼내 보였어요. 권상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늙은이가, 그가 순옥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창고 문이 벌컥 열렸어요.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죠. 꼼짝 마, 손들어. 권상필과 최진수 그리고 부하들이 모두 체포됐어요. 경찰서. 순이는 남편이 수갑찬 모습을 보고 주저앉았어요. 당신이 오빠를 죽였어? 순이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닥쳐. 말도 하지 마. 순이는 울부짖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자신의 남편이 친오빠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미선은 창백한 얼굴로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속은요? 여전히 그녀의 머릿속엔 돈밖에 없었어요. 영수는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미선아, 이제 그만해. 제발. 뭘 그만해요? 우린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오빠가 죽었는데도. 순옥은 그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슬펐죠. 일주일 후 정석훈 변호사의 사무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순이, 영수, 미선, 그리고 고등학생인 손녀 노을이도 왔죠. 이제 유언장의 최종 집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석훈이 봉투를 열었어요. 고 박철수 씨의 유언에 따라 총 500억 원 중 250억 원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됩니다. 250억을 미선이 비명을 질렀어요. 나머지 250억은 한 사람에게만 상속됩니다. 고인께서 정하신 조건, 고 박순옥 여사를 가장 진심으로 걱정한 사람에게요. 모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 사람은 정석훈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박노을 양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뭐라고요? 영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고등학생한테 250억을. 미선도 소리쳤어요. 정석훈이 설명했어요. 고인께서 사망 직후 제게 지시하셨습니다. 박순옥 여사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가장 진심으로 여사를 걱정한 사람에게 주라고요. 노을이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어요. 박노을 양은 할아버지 사망 소식을 듣자마자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산 얘기는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말했죠. 정석훈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노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다며? 할머니, 혼자 무서웠겠다. 괜찮아? 내가 곧 갈게. 그게 전부였어요. 돈이 얼마인지, 상속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건 묻지도 않았죠. 오직 할머니의 안부만 걱정했어요. 순옥은 노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그랬구나. 노을도 울먹이며 할머니를 껴안았어요. 할머니, 저 돈 필요 없어요. 할머니만 건강하시면 돼요. 순이와 영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웠죠. 미선만이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건 부당해요. 우리도 어머니 걱정했다고요. 순옥이 차갑게 바라봤어요. 걱정? 넌 날 감금했어. CCTV 달고 외출 못하게 막고 휴대폰 빼앗았잖아. 그건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 안전? 내 안전이지. 내가 유산 날릴까봐 감시한 거잖아. 미선은 할 말이 없었어요. 순옥은 영수와 순이도 바라봤어요. 너희도 마찬가지야. 30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돈 소식 듣고 나타났잖아. 진짜 날 걱정했으면 진작에 왔어야지. 두 사람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이 돈은 독이야.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독. 너희가 잃어버린 건 돈이 아니라 가족이야. 그걸 명심해. 순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며칠 후 노을은 순옥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았어요. 할머니, 저 결정했어요. 응? 250억 중 100억은 할아버지 뜻대로 재단에 더 기부할게요. 장학금이랑 복지 사업에 쓰이게요. 정석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노을 양, 그럼 150억만 남는데. 괜찮아요. 그것도 너무 많아요. 50억은 할머니 드리고 나머지 100억으로 제가 꿈꾸던 일들 할래요. 노을은 환하게 웃었어요. 아동보호센터도 만들고 독거노인 지원 사업도 하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못다한 선행을 제가 이어갈게요. 순옥은 손녀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이가 진짜 상속자였어요. 돈이 아니라 마음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6개월 후 순옥은 조용한 바닷가 마을로 이사했어요. 작은 집, 작은 텃밭, 그리고 매일 산책할 수 있는 바닷길. 500억이라는 돈은 더 이상 순옥의 것이 아니었지만 오히려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노을은 매주 주말마다 찾아와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죠. 순이와 영수도 가끔 연락을 했어요.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가고 있었어요. 미선은 영수와 이혼했고 다시는 연락이 없었죠. 어느 날 저녁, 순옥은 바다를 바라보며 남편의 유골함에 말했어요. 당신 잘 가요. 이제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남편의 대답처럼. 순옥은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평화를 느꼈죠. 대학생이 된 노을은 자신의 이름을 딴 박노을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매년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고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센터도 전국에 5곳이 생겼죠. 어느 날 재단 행사에서 노을은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남긴 건 돈이 아니에요. 교훈이었어요. 돈은 사람을 시험하고 때론 파괴하기도 하지만 제대로 쓰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객석에 앉아있던 순옥은 박수를 치며 눈물을 닦았어요. 손녀는 정말 훌륭하게 자라고 있었죠. 남편이 원했던 마지막 상속. 그건 돈이 아니라 사랑과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상속은 완벽하게 전달됐죠. 에필로그. 돈은 사람을 시험합니다. 작은 돈은 욕심을 보여주고
큰 돈은 본성을 드러내죠. 500억이라는 유산 앞에서 어떤 이는 괴물이 됐고 어떤 이는 천사가 됐어요. 하지만 끝에 웃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돈이 아닌 사람을 선택한 자,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자, 그들만이 진짜 부자가 되는 법이죠. 70세 박순옥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교훈은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